오늘은요, 영업 참 힘드시죠? 영업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영업 관련 팀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좀 사연이 좀 안타까워요, 그죠? 네. 어제 우리- 가슴 아픈. 예. 네. 소장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모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팀장님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팀원들이 보인 반응 때문에 솔직히 많이 서운합니다. 이런 녀석들을 내가 믿고 지금까지 의지해온 것이 솔직히 후회스럽습니다. 올해 초 저는 팀원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반기마다 목표 실적을 달성하면 본부장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 경력금 1인당 100만 원씩을 받아오겠다고요. 팀원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상반기에는 실적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본부장님과 협의도 잘 되었고 때마침 사장님도 우리 팀 성과에 매우 흡족하셔서 특별 경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1인당 예상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서 성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팀 실적은 좋았지만 전체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았고 또 본부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성과 경력금에 대한 전 본부장님과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 월급 받고 일하면서 뭘 자꾸 더 바라느냐고 채근하시면서 성과금 약속은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원들과의 신뢰가 문제라면서 겨우겨우 본부장님께 사정사정한 끝에 성과 경력금은 1인당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회의 때 팀원들에게 이야기하자 팀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김 대리는 팀장님 이건 약속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했고 최 과장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으시면 안 되죠 라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저는 약간 낮은 목소리로 이봐, 잘 알겠는데 그래도 상반기에는 내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했었잖아 라고 했지만 팀원들은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엔 제 덕에 100만 원씩 더 받았으니 이번에 50만 원을 덜 받더라도 1년 동안 그래도 50만 원 이상 추가적으로 더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팀원들을 보니 정말 많이 서운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지금 뭐 속상하기도 하고, 네.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약간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약속한 것 이상을 해줬고, 네. 하반기에는 약속한 것보다 좀 네, 부족했지만, 맞습니다. 합치면 그래도 어찌됐건 최초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해준 것 아니냐라는 네. 게 우리 팀장님 입장인데, 팀원들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 김 소장님 어떻게 좀 약속 같은 거 직장에서 어떻었어요? 이럴 때는? 저는 이런 성과급은 특별히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런 적은 있었어요. 다음 주에 회식 장소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예. 어디를 가면 좋겠다라고 물어보셔서 저희는 이제 A 장소를 선택해놓고 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예산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고 싶었던 데를 못 간다고 할 때 예. 회식 분위기가 솔직히 안 좋은 사실입니다. 네, 그랬던 경험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박 박사님 어떻게 직장 생활할 때 뭐 약속 이런 거 어떠셨어요? 글쎄요.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다녔던 직장은 사뭇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보통 이제 성과급 하면은 이미 HR에서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계에 따라서 이미 안내가 돼 있고 그래서 음.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이번에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정도 금액 아니면은 그 이상의 금액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많아도 사실 이런 뭔가 좀 그 개인의 내고 실력 영업팀장님의 그렇죠. 그걸로 이제 성과급이 바뀌거나 이런 경험은 사실 좀 생소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사연을 골랐을 때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이제 실험이었어요. 실험. 네. 이게 이제 심리학자 에일리 그니지라는 분이 실험을 했었는데 실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집단이 있었어요. 집단이 있었는데 이제 퍼즐을 한 40개 정도를 맞추는 게 각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B집단이 있는데 B집단 사람들에게 한 10개 정도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10개씩 도와주기로. 근데 B집단에 어떤 사람은 한 5개 정도를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10개 정도를 도와줬고 어떤 사람은 15개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준 것들의 약속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또 약속만큼 그 이상 이렇게 해준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럼 실제 그 약속을 못 지킨 5개인 사람들은
많이 실망했겠죠. 좀 아무래도 서운할 것 네, 같아요. 서운했을 것 같고 약속을 지킨 사람들은 아무래도 뭐 고마워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속을 초과해서 지켰던 이게 지금 이 김 팀장님의 사례랑 비슷한 건데 초과해서 지킨 경우는 약속을 지킨 경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이 고마워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예. 뭐 잠시나마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막 고마워하지는 않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보기 전에는 약속을 초과해서 지키면 되게 고마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15개를 도와준 사람이나 10개를 도와준 사람이나 고마움의 어떤 그 표현하는 정도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심리학자가 또 다른 실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 실험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제 A, B를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약속에 대한 생각에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초과해서 지켰을 때.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대이죠, 기대.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약속한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기대감이 있어. 저 사람이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것을 못 지켰을 때와 지켰을 때와 초과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약속은 아까 앞에 있는 실험과 똑같은 결론이었는데 기대가 좀 달랐어요. 기대한 경우는 못 지켰을 때는 실망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지켰을 때와 그 이상을 지켰을 때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약속 같은 경우는 똑같았는데 기대감 같은 경우는 실제 지킨 것들의 그 객관적인 수치에 따라서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심리학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적인 요소에 대한 것들이고 기대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호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키고 못 지키고 또 이상을 지켰을 때 약속 같은 경우는 일단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그리고 그 이상을 지키는 것이 일단은 이 지킨 자체가 거기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키는 것이 별로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팀장님이 아마 내가 더 많이 상반기 해주지 않았느냐. 그걸로 치면 이번에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좀 쌤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라는 게 사실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온 얘기죠. 이 실험이 좀 생각이 나고요. 박사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됐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신 것도 정 대표가 설명한 것도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상황 설명은 잘 돼 있지만은 과연 이 영어 팀장이 도대체 뭘 했어야 됐는지 또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솔루션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해서 그 솔루션 측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은 그 과정 즉 회사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팀은 초과 달성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 영업팀장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뭔가 과정을 좀 투명하게 얘기하는 게 옳았다.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과정들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었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얘기하는 게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이 조나단 레바브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재밌는 개념을 하나 만드셨어요. 아마 멘탈 어카운팅은 잘 아시죠? 그죠. 우리 시청자분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친절하게. 오케이. 이분이 이제 사실 새롭게 만든 개념은 뭐냐면 이모셔널 어카운팅이라는 개념이에요. 감정 계좌. 네, 감정 계좌. 보통 기존에는 우리가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멘탈 어카운팅이 뭐죠? 심성 계좌. 그게 뭐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이거 엊그저께 이문세 콘서트 가셨잖아. 그걸로 이제 이문세 콘서트를 갔어요. 콘서트를 가는데 콘서트 티켓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가 10만 원이야. 10만 원짜리 티켓을 들고 콘서트를 보러 왔어요. 티켓을 잃어버렸어. 다시 내가 돈 10만 원을 더 주고 이 티켓을 사야 되는 상황. 이게 A 상황이에요. 그렇죠. B 상황은 뭐냐면 아직 티켓을 사기 전이야. 그리고 이문세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내 수중에는 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야. 이 콘서트를 보러 왔잖아. 돈을 잃어버렸어. 다시 티켓을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상황. 첫 번째는 티켓을 이미 샀는데 티켓을 잃어버리고 돈을 덜 쓸 거냐.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티켓을 살 거냐 네. 이 상황이었잖아요. 참고로 이문세 콘서트는 매진이었기 아, 때문에 티켓을 더 이상 살 수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되게 네. 재밌는 것은 똑같이 10만 원 잃어버린 건 똑같지만 네. 같지만은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는 안 사죠, 잘. 티켓을 잘 안 사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티켓을 사요. 이게 대략 2배 정도 비율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신성회계, 멘탈 어카운팅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좌를 하나 개설해 놨죠. 어떤 계좌였냐면 콘서트 볼 비용, 문화 관람비, 이렇게 공연비 딱 정해놓은 그 금액에서 이미 10만 원을 넣어놨잖아요. 네. 그 넣어놓은 금액에서 그걸 손실이 발생했죠. 다시 10만 원을 넣게 되면 나는 거기다 2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린 상황은 아직 그 계좌 안에 돈을 넣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돈을 쓴 게 없어요. 문화 관람비로 공연비로 10만 원을 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돈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 티켓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멘탈 어카운팅 개념이고 예.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모셔널 어카운팅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 이모셔널 어카운팅은 돈에 태그가 붙는 거야. 긍정 태그, 부정 태그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이분이 했던 실험의 내용 그대로 옮겨볼게요. 네. 스탠퍼드의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졸업 축하금으로 삼촌이 200달러를 보내줬다. 이거 어떻게 쓸 거냐? 라고 이제 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은 200달러 홍돈이 생긴 거야. 네. 어떻게 쓰겠어 하는데 대부분은 네. 졸업 축하금으로 줬잖아. 네. 유흥비로 쓴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역시 삼촌한테 200달러를 받았어.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위중하시대. 그래서 지금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비 중에 일부를 너한테 준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겠네. 나는 똑같이 200달러를 받았어. 네. 내 마음속에 200달러,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번 돈은 200달러 똑같아요. 네. 하지만 첫 번째 200달러는 얘들이 뭘로 쓴다고요? 유흥비. 그렇죠. 두 번째 200달러 유흥비를 쓸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쓰지. 네. 똑같이 200달러 받았는데 왜 두 번째를 못 썼을까요? 이게 이모셔널 어카운팅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태그가 어떻게 붙었냐면 긍정 태그가 붙은 거야. 공돈. 두 번째는 뭐가 붙었어요? 부정 태그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돈에 부정 태그가 붙으니까 이걸 참아기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팀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됐냐? 이건 이모셔널 어카운팅 개념을 좀 보셨어야겠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50만 원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 상황이 얼마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정황들이 힘들었던 그 과정, 즉 이 삼촌이 지금 되게 아프고 힘들고 이 과정을 구성원들과 공유를 했다면, 즉 투명하게 이 상황들, 과정들을 공유를 했다면 아마 같은 50만 원을 하더라도 이 팀원들 마음속에서는 이모셔널 어카운팅 개념에서 태그가 붙었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미안할 거야. 고마워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50만 원을 주다니.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하고 기대만 있을 뿐이야. 그렇죠. 그 결과만 있을 뿐이잖아. 당연히 그럴 때는 태그가 붙은 것도 없고 그 태그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신성회계 계좌를 썼겠지. 이건 멘탈 어카운팅으로 뭐를 썼냐면 얘는 뭐예요? 성과급. 근데 원래 100만 원이 들어와야 될 그 계좌에 뭐만 들어온 거야? 50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멘탈 어카운팅을 썼기 때문에 아직 50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모셔널 어카운팅을 개념을 쓰게 되면 얘는 금액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200달러라도 200달러가 아닌 거야. 더 큰 200달러가 되는 거야. 아픈 삼촌한테 받은 200달러는 그냥 200달러가 아닌 거야. 부자 삼촌이 준 200달러는 안 받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차라리 내가 이거 받았다는 소리 듣느니 내가 안 받고 안 받았다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모셔널 어카운팅 개념이에요. 감정 계좌를 좀 쓸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네. 이게 단위가 딱딱 떨어져요.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네. 단위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잃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잃기가 쉽다는 거야, 신뢰를. 왜요?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해봐요. 이번에 성과급을 내가 97만 5천 원을 내가 받아올게. 라고 하고 나서 네. 그보다 좀 부족한 67만 3천 원을 받아왔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가 97만 5천 원을 받아올게. 67만 3천 원을 내가 받아왔어. 네.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뭐야? 최선을 다했다는 게 느껴지잖아. 그렇지 않아요?
숫자에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특히나 돈에 있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신뢰를 잃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네. 항상 뒷단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99,000원. 뭐 꼭 요즘은 구글을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서 네. 구글하는 숫자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네. 근데 떨어지지 않은 숫자를 자꾸 쓰죠. 그러면 왠지 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고심했을 그렇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신뢰가 느껴지는 거야. 이거 모든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정보들을 모아서 이 28,730원이라는 그렇죠. 가격의 가치를 이 매기고 종합적인 뭔가가 고려된 것 같아. 네. 근데 이게 금액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이 종합적인 뭔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되게 즉흥적인 것 같잖아요. 그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되게 불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셨어야 되느냐. 내가 100만 원을 받아올게. 이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범위를 주정해 줄 수 있어요. 내가 37만 3천 원부터 96만 7천 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내가 성과급을 받아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52만 3천 원을 받아왔어. 라고 한다면 구성원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네, 어쨌든 감정 계좌를 이용했어야 된다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약속을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뭐 내가 좀 해줄게. 특히 이제 뭐 부모가 자녀한테 뭐 사줄게. 그러다가 이제 또 바쁘면 못 할 수 있잖아요. 못하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내가 이번엔 아빠 바빠서 못했는데 다음번 해줄게. 뭐 다음에 잘해주면 되지. 뭐 이런 것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팀장이 팀원에게 또는 동료가 선후배 간에 많은 약속들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해서 뭐 이만큼 도와줄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밥 한 번 살게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근데 이제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이제 깨트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그로 인한 손실이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크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보충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완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팀장님 또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함부로 하면 이거에 따라서 못 지켰을 때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약속은 저는 좀 작게 정말 지킬 수 있는 것만을 꼭 해서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약속 또는 뭔가를 도와줄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그 친구가 혹시 나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좀 더 객관적으로 호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들이 좀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